안녕하세요. 좌승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을 키워내고 중소기업이었던 나라에서 중소기업밖에 없던 나라에서 어떻게 대기업들을 키워내서 세계 천병으로 만들어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기업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경제 발전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게 마차를 만들던 사회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기차를 만들어내고, 기차를 만들던 사회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만들던 사회가 비행기 만들던 사회가 우주선을 만드는, 소위 말하면 경제의 복잡성과 그 질적인 차원이 계속 이렇게 차원을 높여서 바뀌는 과정을 경제 발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차원을 달리하는 변화는 뭔가 새로운 그 사회의 어떤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어떤 그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가능했지, 그냥 옛날식의 사회에서 노력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마차를 만드는 사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효율성을 높이면 마차를 10개 만들다가 100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100개 만든 마차를 쌓아놓는다고 기차는 안 되거든요. 마차를 만드는 사회하고 기차를 만드는 사회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물론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차를 10개 만들다가 100개 만들면 생산성이 10배 늘어나고 경제 발전이 10배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사실은 경제 발전이 아니고 그래서 단순한 의미의 성장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차원을 달리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는 독특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인데,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다 다른 것이죠. 1980년대 19세기에 유럽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산업혁명 시대를 잘 살펴보면 인류가 아주 놀라운 사회적인 기술을 발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회적 기술이 뭐냐? 농경사회 시절에는 기업이라는 게 필요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과 같은 기업 조직이라는 게 필요 없고, 농경사회는 뭡니까? 농기구만 만들면 되니까 이 대장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난 만들고 호미 만들고 마차 만들고 이래가지고 농사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곡괭이 만들고 삽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좀 더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좀 복잡한 이런 기계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대체로 마차를 만들던 이런 사회였고, 그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혹은 가족들이 헛간을 지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거기서 대장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기업만 있으면 다 굴러가는 사회였다 이거죠. 근데 19세기에 자본주의가 생기고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자본주의가 생기는 과정에서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형태로 혁신적으로 바뀌는 과정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가족 중심의 소위 말하자면 대장간 스타일의 기업에서 주식회사 제도를 기초로 하는 대규모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술이 만들어졌다 이런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연도는 얘기를 안 하지만요. 물론 16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7세기 초 1700년대 초반까지 이런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유럽 전역에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충분치가 못해서 사기꾼이 많이 나타난 거죠.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원래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기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종이대가 내일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니 여기에
이게 10,000원짜리요. 이걸 10,000원에 사시오. 종이장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히트를 해서 제대로 실현이 되면 그건 대박인 거죠. 기업이 출현하는 과정은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다 이게 생긴 건데, 그런 주식회사 제도가 생겼지만 법적인 장치가 없고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많은 혼란을 초래해서 소위 영국에서 버블법이라고 해요. 버블 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식회사 제도를 다 금지시키고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특허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17세기 100년 가까이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그냥 여전히 옛날식 소위 말하자면 대장간 기업, 뭐 좀 더 좋은 표현으로는 이제 여러분 경제사를 통해서 뭐 요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가족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지만 대규모의 민간 기업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뭐 단지 정부가 관리하는 동인도회사라든가 뭐 이런 식민 개척을 위한 기업들이 주로 이제 정부의 특허를 받아가지고 했을 뿐이죠. 기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 버블 금지법이 설마 그 법이 폐지가 되고, 왜냐하면 민간에서 자꾸 그런 요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간 중심의 주식회사 제도가 자유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 주식회사 제도가 자유화된다는 것은 이제 자본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옛날 가족 기업을 할 때는 뭐 자기네 개인의 재산이 그냥 그 전체 자본인데,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본의 베이스를 엄청나게 키울 수 있고,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 부담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중요한 큰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회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자유화가 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혁신, 과학의 새로운 그 발견, 지식의 발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로운 값어치 있는 경제적인 재화로 뭘 통해서, 이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대규모로 전환이 되면서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진 거죠. 자본주의 경제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면서, 혹은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자본을 서로 모아서 할 수 있는 합자회사라든가 이런 형태의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지면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웠다, 이런 얘기죠. 농경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농경사회는 주식회사 제도가 없었다고 하면,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체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이 주식회사 제도가 모든 기업 경제활동을 서로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산업혁명 초기에 이 대규모 기업들이 소위 말하자면 그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착취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농촌에서 살던 많은 근로자들을 모아서 공장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농민들이란 게 다 과거의 문화와 과거 전통과 가치관에서 소위 경로우전성 속에서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돈 줘도 공장에 와서 일도 안 했다고 그러죠. 일하겠다고 온 사람도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일하고 하는 거 따르질 못해가지고, 사실은 공장 안에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일어나게 하고 일하는 시간을 정해서 소위 말하자면 좀 규칙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일부 노동자들은 다시 도망쳐서 농촌으로 도망가는 근로자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뭐 여기에 또 어린애들에 대한 노동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 대기업들이, 대규모 생산 기업들이 대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사관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소위 말하자면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게, 이제 칼 막스의 자본을 통해서 나온 이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게 이 기업을 아주 악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기업 속에서 일어나는 자본과 노동의 투쟁 관계를 소위 말하자면 이 계급 투쟁이라고 이제 그걸 이제 그 기술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게 말하자면 대기업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소득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그 사회 부조리가 이 기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새로운 그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자본주의는 그 이후에 잘 보시면은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자본주의의 부를 일궈냈고, 수천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자본주의인데, 이게 기업이 이뤄낸 것인데, 이 사회주의 이념은 기업을 아주 극도로 폄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위 말하면 농경사회처럼 평화롭게 모두가 평등한 경제로 돌아가자는 게 사회주의 이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 기업을 다 청산하고 노동자 혁명을 위해서 기업을 다 없애면 모든 사람이 다 돈 버는 기업에서 돈 버는 사람과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소득이 낮은 사람과의 차별도 없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경제가 된다고 본 것이 사실은 사회주의 이념의 그 출발이고, 그게 지향하는 평등 경제의 사실은 그 이상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와 농경 사회의 차이는 대규모 자본주의적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게 큰 차이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까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을 다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전부 다 없애고 공장을 소위 기업소라고 하는 이름하에 공산당 치하에서 공장을 다 관리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가 됐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없는 거죠. 사장도 없고 기업 자체적으로 사유권을, 사유재산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상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그 경제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졌던 기업이 사라지고 공장만 남은 게 사회주의 경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주의 경제가 한 4, 50년 지나가서 다 망했잖아요. 바로 그게 없어짐으로써 망한 겁니다. 기업이 없어짐으로써 망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사회주의 공화국이 다 망한 다음에 그 나라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전부 다 농경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다 평등하죠. 그러나 다 가난한 농경사회로 돌아갔고, 산업이란 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회주의에서 체제전환하는 공화국들이, 나라들이 대부분 다 산업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속에서. 물론 그 예외적인 현상이 이제 중국이 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부흥시키면서 지금 지난 30년 동안 빠른 속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주의의 멸망을 통해서 볼 때, 기업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자본주의적 기업이라는 것이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인류는 농경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로 바뀌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농경사회라는 건 여러분 전부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전부 다 땅에다가 다 걸려있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옥한 땅을 가진 사람은 잘 되고, 천박한 땅에다가 토지가 많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는 게 농경사회의 철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는 대부분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사스 법칙이라는 게 있죠. 농업 생산성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결국 가다 보면 애를 많이 낳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면 개인당 소득은 줄어들고 또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가난해지는 거를 소위 말사스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단지 애만 많이 나서 그렇죠. 이제 가난해지면 그럴 경우에 생기는 게 보통 뭐 큰 전염병이 이게 돈다든가 아니면 뭐 전쟁이 일어나든가 이래가지고 인구가 한 반쯤 사라지면,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1인당 생산성이 올라가고 1인당 소득이 높아지니까 조금 살기가 괜찮아지죠. 그런데 또 인구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면 또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 다음에 또 1인당 소득이 떨어지고, 결국 악순환인 거예요. 경제가 조금 살만하면 다시 또 소위 말사스의 함정으로 다시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농경사회의 그 역사라는 건 인간이 그 죽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먹고 사는 그런 서브시스턴스 레벨의 아주 생존 수준의 소득만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산 게 농경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됐냐. 농촌에 있던 그 잉여 인력이 혹은 농촌에 있던 많은 인력이 바로 기업 속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어떤 기업에 소속되느냐, 내가 소속된 기업이 얼마나 앞으로 번창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경제가 발전해서 선진국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업이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GDP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5% 미만으로 다 내려간다. 농업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5%, 우리도 지금 5% 미만으로 내려가 있죠. 인구 비례로 따지면 더 내려갔고요. 우리는 한 3%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방대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혹은 상대적으로 농업이 많은 불란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5% 미만, 심지어 1%대의 농업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 창출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다 기업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중산층이 되겠다 그러면 농촌으로 가서 농촌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자기의 중산층의 꿈을 달성하는 거예요. 기업이 번창한 사회는 중산층이 많아지고 양극화가 없는 거죠. 희망의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 혹은 좌파 경제학자들은 전부 다 이 기업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다 이래가지고 기업을 없애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그 주장들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 최근에 여러분 이 탄핵 국면에서 촛불 집회도 있었고 이게 다 한데, 그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저도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기업 총수들을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줄줄이 기업 없애야지 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그러고, 기업을 다 분해해 가지고 다 중소기업으로 만들면 잘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 사회주의 이념에 꼭 맞는 얘기죠. 자본주의 경제를 없애야 평등한 사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주의 이념의 표현인 것처럼 들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본주의 경제는 중소기업에서 출발하는 대장간 기업들이 끝없이 자본의 혁신과 기술의 혁신과 자본의 축적과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마차를 만들다가 머리를 싸매서 기차를 만들어내고, 그게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으로 만들어내면서 이게 경제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인데, 전 세계 이념이나 정치 경제 이념이 흘러가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유럽이 전부 다 사회민주주의 아니에요? 미국의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업의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오늘날 저성장과 양극화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이 수출해서 못 놀다 해외로 가지고 가고, 중소기업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어디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럼 어디서 중산층이 만들어질 것이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행하게도 이 기업을 청산, 특히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청산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만연되고 되어가고 있는 것이 대단히 불행스럽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업 성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친재벌 정책을 해서, 친재벌 정책 잘 들으세요? 경제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벌이 있었나요? 아니, 5.16 했을 때 대한민국에 재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정도가, 중견기업 정도가 있었던 것이죠.
무에서 출발한 거는 다름이 없었어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일본 기업이 전부 다 철수했죠. 뭐 공장이 몇 개 남아 있었지만 그걸 인수받은 기업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기업 섹터, 기업 부분이 아주 황폐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무에서 20년 만에 재벌을 만들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친재벌 정책을 쳤다고 그러는데 이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절 그 개발연대를 완전히 왜곡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기업 정책의 핵심은 뭐냐? 중소기업 육성 정책. 오늘날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더 했죠.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된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여기서 사실 사라지고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한두 기업들이 있기 무에서 출발해서 한 기업들이 있죠. 뭐 IT에도 있고 그렇지만 크게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은 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잘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 뭐 LG, SK, 뭐 이런 거 다 그냥 중소기업에서 출발했고 현대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무에서 출발했고 오늘날 세계 인류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재벌 대기업이라는 게 60년대 그게 다 중소기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볼 때 어떻게 그런 중소기업이 20년 만에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문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후진국들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더구나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 거의 한 90% 넘는 99%지 9988이라고 그러죠. 중소기업 비중이 숫자로 99%, 부가가치로 88%라고 그래서 9988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99%가 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중견 대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게 할 거냐 하는 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인데 여기에 전략과 교훈이 바로 박정희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간파해주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봐요. 그저 결과적으로 나타난 재벌을 보고 이게 박정희가 만들었구만. 어떻게 그걸 박정희가 만듭니까? 기업들이 만들었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고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줬는지를 살피면 오늘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수출 진흥할 때 수출 잘하는 기업 육성한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출 잘하는 기업이 수출 지원 정책에 대접을 받아야지. 수출을 해서 지금 우리가 달러를 벌어서 산업화를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수출도 못하고 적자 못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수출을 못하던 적자 내던 기업도 분기탱천해서 이 새로운 기업으로 태어나고 흑자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모든 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수출을 했는데 바로 이 진흥 정책이 바로 그런 이 차별화, 경제적인 성과에 따른 지원을 차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정책이 모든 기업을 일으켰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일으킨 겁니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잘했지 재벌 정책을 잘해서 한국의 산업화를 이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그 관점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잘 보면 기업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과거의 서구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은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 당시에는 유럽의 몇 개 나라를 빼놓고는 전부 다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중국까지 다 잠자고 있었죠. 전 세계를 식민화한 거예요.
영국, 뭐 아프리카, 근데 했죠. 뭐 아메리카 내륙이 북아메리카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인도, 그게 이제 대영 제국을 만든 거고, 다른 많은 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식민지를 통해서 부를 쌓고 그걸 기초로 말하자면 산업화를 다 하고 산업혁명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소위 말하면 그 선발, 이미 지금 선진화된 선발 그 산업혁명을 일으킨 국가들을 내 전략을, 일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말하자면 일본도 사실 불행하게도 문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선진 문명인 중국이나 한국을 다 식민화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입니다만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착취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산업혁명을 이제 달성을 했지만은 이 과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상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국강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는 부국강병치, 군대를 앞장 세워서, 물론 서양 국가 일부는 뭐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 이름을 내걸었지만 그 회사가 바로 군대 조직이고 국가 조직이나 다름이 없었단 말이죠. 그냥 군대를 앞장 세워서 그 무력으로 후진국을 식민화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산업화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죠. 한국도 물론 일본의 식민을 당하고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는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군대를 가지고 어디 가서 식민지를 개척을 합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어요?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선양하고 수출 잘하는 기업을 국민의 영웅을 만들면서 이 기업들이 군대 대신에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경제 영토를 넓혀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박정희의 시대의 경제 성장은 기업 부국이라고 해요. 기업을 통해서 부국을 이룬 거예요. 강병을 통해서 부국 강병, 강병 부국이 아니라 기업 부국의 패러다임으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인류에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자본주의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이 기업이 없이, 기업의 성장이 없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 만천하에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업 청산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이고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 그러면 기업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간단하게 왜 기업이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꿀벌과 그 꽃을 화해업이, 제가 화해업과 그 벌을 채취해서 파는 양봉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좋은 꿀을 채취해서 양봉업이 잘 되려면, 벌들이 좋은 꿀을 채취하려면 좋은 꿀을 내는 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꽃이 없으면 꿀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에서 꿀을 따다가 양봉업자가 꿀을 팔아서 장사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치면, 거꾸로 꽃을 키우는 사람은 자기가 꽃밭을 해서 사실은 꽃밭을 키워서 꿀을 직접 생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산한 꿀을 벌이 다 도둑질 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꽃밭을 하는 소위 말하면 화해업은 열심히 해봐야 돈을 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화해업을 해봐야 돈을 벌 수 없는데 누가 화해 산업을 일으키고 꿀이 많은 꽃을 개발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나요? 그럼
꽃밭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벌통을 가진 양봉업자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다 망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걸 소위 경제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뭐 시장의 실패다, 뭐 무임승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외부 경제 효과도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지만 본질은 뭐냐? 남이 잘하는 걸 보고 배우고 베껴 쓰지만은 값을 안 내면은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망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제 강의를 통해서 말했지만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흥하는 이웃의 무임승차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흥하는 이웃을 대접을 안 하면 흥하는 이웃은 안 나오고 나도 흥하지 못하고 다 망하는 것이죠.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성공하는 마을을 잘 따라 배워야 되는데 그놈 뭐 청산하자 버리자고 대접 안 하면 흥하는 마을 안 나오면 새마을 운동은 안 나오는 거죠. 수출 잘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보기 싫다. 그놈 없애라 그러면 수출하는 방법도 모르고 수출 안 되는 거죠. 꼭 마찬가지 이치예요. 꿀을 양산할 수 있는 좋은 꽃밭을 키워내는 그룹의 기업이 사람들이 있어야 양봉업이 잘 되는데 만일 이걸 이치를 잘 모르고 팽개치면 모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치는 사실은 너무나 쉬운 이치예요. 이 두 가지 관계는. 근데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 머리를 영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있어. 내가 양봉업을 하는데 그럼 내가 꽃밭을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꽃밭 주인이라고 하면요. 내 꽃밭에 와서 꿀을 훔쳐가는 벌을 확인하면 내가 그 양봉업자한테 가서 꿀값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방에서 날아오는 꿀을 그 벌을 내가 어떻게 인식을 누구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거의 뭐 예를 들면 뭐 네트를 쳐가지고 구물을 쳐서 막을 수 별짓을 다 해봐도 그 돈만 들고 말이에요. 사실은 그 본전이 안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꽃밭이 사라지는데 양봉업자나 꽃밭을 이 꿀을 많이 생산하는 꽃밭이 갖고 있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내가 내 양봉업을 내가 같이 해야 되겠구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든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두 업을 한 울타리 안에 딱 해서 내 벌통에서 간 벌이 내 꽃밭에서 꿀을 따오게 하면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업이 생기는 과정이랍니다. 기업이 안 생기면 다 망할 텐데 기업이 그걸 딱 안아가지고 내 지휘 밑에 놓고 여기는 양봉부, 여기는 화해부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제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기업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주고 지원도 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업이 많이 생기면 일자리는 늘고 다 발전하는 것이죠.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기업들이 문제다.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되면 양봉업 따로 화해업 따로 가면 이제 경제 다 주저앉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거는 이 이치를 제대로 실천해서 온 대한민국 삼천리 강산에 꿀이 풍성한 꽃이 엄청 많이 자라니까 너도 나도 벌통을 가져다 놓고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기업이가 다 청산하자 이런 주장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했냐? 소위 말하면 말하자면 꽃밭을 하는 사람, 뭐 아니면 양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사방에 생겨 이게 소위 말하자면 재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업종을 동시에 하는 걸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소위 말하자면 다각화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이걸 기업 안에 다 품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무임승차자를 없애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걸 무임승차하고 자기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죠. 그 사회는 망하고. 근데 기업이라는 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무임승차하는 일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다 열심히 하게 해서 다 같이 발전하게 만드는 게 기업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농경사회에서는 없었다는 게
우리가 농경사회에 산업화를 이루기가 어렵게 살았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바로 이런 경제활동을 내부화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무임승차 때문에 살아남지 못할 이런 업종이라든가 경제활동을 다 내부화해서 그걸 기업 안에서 살려서 부가가치 창출을 만들어냄으로써 그게 경제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없이는 마차에서 기차로 가는 것도 없고 어렵고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으로 가긴 이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경제학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현상을 해결해서 경제가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적 기술을 인류가 산업혁명 초기에 만들어냈다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를 만든 핵심 요인인 것이고 이 원리를 제대로 재현시키고 실천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게 우리 개발연대 성공의 비결이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원리의 훼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업들의 투자를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봉업, 화훼업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일자리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중산층이 무너지고 다 가난해지고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을 시절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국가 운영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기업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기업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그것만이 중산층을 일으켜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